현대 미술 중에서도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 첫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그 꺼놓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네. 네. 그래서 1차시 수업은 인상주의를 알아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상주의 그러면 이 현대미술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주차 이 때에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었다면 지금 2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현대미술의 그 시기 제가 이제 그거는 애매하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미술의 시점들을 저는 이렇게 이 인상주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의 그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2주차에 대해서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 그림들이 그 전에 그 그림들과 지금 인상주의에서 나타내는 그 화가들의 그림들이 어떻게 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현대 미술과 그 전의 미술들이 어떻게 좀 차이점들이 있었고 인상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시, 2차시, 3차시에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상주의에 대해서 인상주의에는 화가들은 어떤 화가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대미술은 이렇게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인상주의에서는 이제 그 기법들이 아주 그 독특한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접목돼서 나오고요. 그것들이 넘어가면 20세기에 이제 모더니즘의 뭐 추상주의, 다다이즘, 야수파, 바우하우스, 뭐 아르데코,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팝아트, 설치예술, 뭐 행위예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미디어 아트, 그 다음에 21세기 와서는 여러분들 이 유미디어 아트,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아트, 극사실주의, 그 다음에 슈퍼플렉.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제가 간단하게 슈퍼플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21세기 와서는 이 하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융합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슈퍼블랙 같은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1차시 수업에서는 이런 인상주의의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시점을 인상주의부터 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인상주의 또는 이제 인상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대해서 19세기 중후반에 프랑스의 그런 사회 모습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인상주의의 그 시기가요. 1863년에서 1890년도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나요? 네, 이 시기에는 이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뭐가 또 문제였죠? 기계 문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1830년에 아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이 그 산업혁명 이후에 화가들이 그림만 잘 그리면 안 된다. 왜요?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사진기라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려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이제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운동도 합니다. 기계를 반대하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공예가들이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기계 문명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요 시기에 인상주의가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미술과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미술 사조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 미술이라는 게. 그래서 인상파는 그런 인상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작업한 그런 예술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미술에서 인상주의, 인상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대 미술의 시작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와 이전의 예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 그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죠. 그 전에는 그런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잘 그리고 뭐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이 변화가 이제 예술에서도 큰 차이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인상파, 뭐죠? 전통적인 그런 회화 기법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그런 회화 기법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화가들이 무슨 색감이라든가 색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색상에서도 여러 가지 색이 밝으냐 어두우냐 뭐 이게 그 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색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그런 미술 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보통은 우리는 인상파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 인상주의 학파들은 대부분 이렇게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색의 변화, 이것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게 되고요. 또 이런 색채나 색조, 색상과 이 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색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 색에서도 여러 가지 어둡고 밝고 엷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색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색채나 색조의 그런 순간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그 표현들을 했습니다. 기록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인상주의, 인상파 화가들의 그 추구하는 인상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생들은요, 이 인상주의라는 이름은 1874년 이 4월 25일 미술 평론가 르로이가 이 파리의 전시회에서 비판적인 뜻으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서양 미술사에서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그런 사조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그런 빛의 변화에 따른 그런 순간적인 형태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그런 미술 양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깊이 없는 그런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런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해내기 위해서 야외에서 그림들을 그렸고요. 또 그런 색채 표현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그런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색채 분할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은 전통주의 그림들의 그런 그 주제,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림의 그런 동기와 대상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인상주의, 인상파의
그 발생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상주의 미술은요, 그런 사실주의 미술처럼 도시의 그런 일상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그 마을, 시골, 특히 이 프로방스 지방의 그 햇살 아래 수시로 변화하는 그런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합폭에 뭐 음악으로서 생동감과 친근감을 주게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는 빛과 색의 조합, 또 이런 대상과 면의 구성을 나름대로 그 실험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갱, 고흐, 세잔 이런 후기 인상주의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야수파와 독일의 그런 표현주의 이런 것들이 이 현대 미술의 형성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해화 운동이고요. 물체의 그런 고유색을 부정하고 광선에 따른 그런 순간적인 색채와 형태의 인상을 표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가 이 대두된 배경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이런 사진의 발명, 그 다음에 이런 그 튜브 물감들의 발명이 되면서 이게 이제 편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회화적인 특징에서는 빛에 대한 또 이 자연빛, 빛에서 나타나는 그런 순간적인 포착과 표현, 그리고 색의 분할법, 그리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 시민 그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했다는 게 이 인상주의 회화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화가는 이렇게 마네,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드가, 그 다음에 세잔, 방고흐, 고갱, 세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외에도 화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드와르 마네입니다. 이 마네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현대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 접근하려 했던 화가들 중에 하나로 시대적인 화풍이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전환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화가가 이 마네입니다. 마네는요, 사실주의자인 동시에 인상주의 문을 연 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쿠르베의 영향을 받은 작가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본 그런 세계만을 제어하는 그런 사실주의, 그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가감한 이런 색감을 통해서 생생하고 거친 그런 세계의 사실성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되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예술가 이것들이 현실을 순화시키고 이것들을 이상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마네는 이런 일상생활과 같은 삶의 달편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스냅 사진가와도 같은 가치 없는 일상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미술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그림. 만의 그림이죠. 이게 뭐죠? 풀밭의 점심입니다. 이게 왜 이슈화가 됐을까요? 이 그림이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나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 대회에서 이제 뭐 그 사롱이나 이런 데에서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이 주제를
넣고 전시를 했다는 거죠. 이 그림의 첫 번째 비판의 요점은 뭐냐면 너무 사실적이라는 거죠. 즉, 이 주제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나 신화 같은 그런 먼 세계의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래서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평범한 도시인의 소풍 나온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게다가 불만인 사람들은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하고 지적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그림들은 붓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게 그렇게 그림들을 그렸다면 이 마네 작품은 붓자국이 그냥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붓자국 때문에 감정 평가가 굉장히 더 편해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정도로 됐지만 이때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뭐예요?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 방식의 이거는 지오르지네 지오르지오네의 전원의 합주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런 터치감이 없는 이런 그림이었다면 이전에 붓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그리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 만의 그림은 붓자국이 그냥 터치들이 그냥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상파 현대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비교되는 게요. 이 아래 거는 이 라파알의 파리스의 스판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사실적이고 이런 근육적인 이 그림들이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었다면 만의 그림들은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도 이런 터치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기분 나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자가 나체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 구도가 관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체인데도 불구하고 정면을 보고 있다는 이것들이 또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의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죠. 또 하나는 입체감이 없다는 거죠.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반인들이 이 점을 눈에 거슬리게 볼 것이지 봤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평범함이 마네를 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이론가들은 마네가 그림을 그림답게 그렸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그렸다. 2D 주제에 3D 인척 한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좋게 봤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게 나중에는 순수회화라는 말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화만의 특징 외에도 다른 효과는 이런 배제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처럼 볼륨이 있으면 안 되고 문학처럼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고 건축처럼 공간감이 느껴지면 안 되고 음악처럼 소리와 시간이 느껴지면 안 된다고 여기에 된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회화상 추구가 오늘날 추상화를 만든 결과를 만들었고요. 또 일반인에게는 미술은 어렵다는 인식을 심해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풀밭의 점심들을 이렇게 화가들이 다 그렸어요. 이거는 세잔의 기법입니다. 이것도 풀밭의 점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네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랑자케. 주제는 이렇게 다 풀밭의 점심이지만 이렇게 작가들마다 다 이렇게 특징적이 있고 기법이 다르고
이렇게 묘사하는 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시대별로 화가들이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게 그 현대 미술들의 그렇게 발전된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870년대, 이거는 1860년, 66년.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또 이후에 이렇게 기법들이 점점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랭피아입니다. 그 만해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간 반항기가 있었는지 이 올랭피아에서는 아예 매춘부를 등장시켰다. 뭐 그리고 최근에는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됐습니다. 어차피 당시 사람들은 매춘부인 줄 알았겠죠. 서양 전통예법에서 누드를 어디까지나 여신, 즉 비현실의 존재를 그렸어요. 보통은. 그러나 사람의 나체가 아니니까 부끄럽지가 않다. 하지만 만해는 그냥 아는 지인을 모델로 세워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당하다는 거죠. 이 표정이 보통은 나체를 하면은 정면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만의 그림의 특징들을 보면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몸은 옆으로 갔지만 이 풀밭의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면을 보고 있다는 게 또 특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마찬가지죠. 모델이 된 그 빅토린 메랑은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실제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랭피아라는 이름이 매춘부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올랭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대에는 이쪽에서는 이 매춘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풀밭의 점심도 마찬가지로 당대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 불편함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자가 거만하게 날 노려다보고 있다. 정면을 보고 있다. 관객을 보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후대 학자들에게는 큰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연극성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눈을 마주 보지 않고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연극하는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전 회화에서 그림 속 등장 인물들은 마치 관람자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려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나 좀 쳐다봐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학자들한테 큰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는 사람 보기 좋게 그려진 그림은 한마디로 보는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린 그림을 등장인물로 이렇게 정면을 노려보도록 그리지는 않습니다. 화면 밖에 먼 곳을 보거나 화면 속 다른 사람과 눈길을 주고받거나 정면으로 관객을 바라보도록 그려져서 상냥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려졌죠. 이게 이제 올랭피아입니다. 지금 이게 그 티치아노 거입니다. 이 아래 부분은 이 티치아노의 이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올랭피아는 정면을 관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요. 스페인 가수. 이거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투사, 에스파다 복장을 한 빅토린 메랑입니다. 모델 지망생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죽은 토레로. 그 다음에 이 철학자. 이거는 지금 요 그림인데 이거는 지금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현대판 올랭피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세잔이 그런 겁니다. 세잔이 올랭피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이 기법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왼편은 이 그 현대판 올랭피아고요. 아래는 이 이후에 그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세잔의 작품의 현대판 올랭피아입니다. 이거는 만의 작품 중에 이 작업실의 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의 그림의 특징으로 여겨진 건 이 초상화에서 인물의 내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부차적인 요소인 정물에서 테크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물이 정물과 같이 그려졌다 할 정도입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마네가 새로운 그런 근대성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의 그런 도시인들의 그런 감성 그대로 초상을 그렸다. 도시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치고 가끔 바라던 뿐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마네는 바로 이 무심함, 냉담함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거죠. 이걸 쿨한 것처럼 볼지 아니면 감정이 결여된 것으로 볼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쿨시크한 표현 오늘날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쯤 이런 도시의 대중들의 분위기가 이 프랑스에서는 1860년대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멕시코 황제 막시밀리안의 처형입니다. 1867년 프랑스 정부에서 멕시코 황제로 즉위시킨 이 막시밀리안 1세가 베니토 후아레스 멕시코 대통령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와중에도 이 프랑스 정부는 막시밀리아노 1세를 외면하자 마네는 이 1868년에 이를 비꼬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림상에서는 막시밀리아노 1세의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의 복장이 묘하게 프랑스군 복장을 닮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비하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의 황제 막시밀리안의 처형에 대한 그림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 바리케이트라는 이 화가가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그 처형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른 화가들은 이런 표현들을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프랑스 에드워드 마네는 도심 사람들의 일상을 세련된 죄송합니다. 세련된 화법으로 포착한 한가하죠. 동시대인 이 샤들 보들레도 소설가 에미졸라, 작곡가 자크 오펜바우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이 그늘과 대비되는 햇빛, 검은 색조 이런 것들을 사물과 사람을 화폭에 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네는 이 1881년 파리의 아름다운 여인 4명을 모델로 해서 사계절을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만 그리고 51세에 타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봄의 작품입니다. 이 봄은 유명 여배우 잔드 마르지 씨의 옆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잡아낸 걸작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예쁜 꽃장식을 달고 꽃무늬 드레스,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쓰는 모자죠. 잔뜩 멋을 부린 이런 양산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의 섬세한 이런 붓터치와 풍부한 색감으로 봄의 기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당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 공모전에 이것들을 해서 성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경매에서 약 지금 73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미술계를 굉장히 놀라게 한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피리 보는 소년입니다. 이 피리 보는 선도 초상화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피리 부는 소년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델 지망생인 이 빅토린 모랭을 그린 것입니다. 마네는 피리 부는 소년을 모델로 쓰지 않고
이 모랭을 모델로 삼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랭은 만해의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랭피와 풀바트의 점심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이 몰랭이 그렸습니다. 실제 모델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만해는 모랭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은 만해 심경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배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물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초상화의 규칙을 위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표정, 관객에게 모호한 이런 시선을 준다는 거죠. 이게 그 모랭을 모델로 그린 다른 그 거리의 여가수를 연상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리를 입에 대고 부는 모습은 순간의 행동을 포착하려는 그 만해의 특이한 관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행동의 통제를 이렇게 미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해의 조형적인 그 요소를 보면 이렇게 그 익명의 소년이다, 광대다, 뭐 하층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피리를 연주하는 열정과 감흥이 없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기대하는 주제를 제거하라. 뭐 언금법, 명암법도 무시했다. 이것들이 공간감이 사라지는 진공 상태다. 회화적인 사실만 염두에 두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지 양쪽에 두른 검은 선 이것들이 그 현대미술, 인상주에서는 사라진 현실감을 조형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겹쳐진 그런 왼쪽 팔과 검은 의상 이것들은 환영의 창조, 그래서 시각적인 현실의 묘사라는 전통화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위험, 이성에 대한 멸시 반항은 부르주아의 행동 양식을 비판하려고 했고요. 문학에서 벗어나 그림 자체로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소년이지만 이 아래는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이렇게 두 가지 배경이 없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것을 또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만해의 축약된 기법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최후의 대작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모든 테마는 여기서 한 번에 장대하게 종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현대성, 세련된 구성 양식, 기법, 빛, 색,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예술가의 사회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그 시대에 논란이 됐다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만해의 축약된 기법을 보여준 거죠. 이 기법으로 그는 대상들의 힘찬 필치와 색채로 이렇게 찬란하게 있었다는 거죠. 거울을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뭐 말이 안 된다, 어쩐다 막 그랬는데 이것들이 남자 간의 이중적인 상황을 그러한 장소에서 낯설지 않는 듯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